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저희들 역사 강좌에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국민의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국회에 대한 준비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어서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연례.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례가 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12강좌의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를 열어주실 분을 감사하는 저희들 대한민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이신 우리 이종찬 강복회장님께서 첫 번째 강좌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첫 번째 강좌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두 번째 강좌는 이덕일 문화연구소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번에 12강좌를 에 대한 소개 말씀과 광고 말씀은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이종찬 강복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자 하는 강연을 우리 서울 지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년이 광복 80주년이죠. 그런데 우리 광복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광복 80주년에 좀 국민에게 좋은 일을 좀 많이 좀 하자 이런 뜻에서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우리 광복회는 쏙 뺐어요.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쏙 뺐어요. 이게 어디서 전부 뉴라이트식 이것만 전부 좀 늘어났는데 제가 이게 좀 당혹스러워요. 이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지 그대로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되는 대로 좀 그냥 세월을 보내야 될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정부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바른 역사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 강좌가 아마 이 김대하 지부장께서 직접 이렇게 시키게 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덕일 교수가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주셔서 아마 이 강좌가 금년도 80주년 무슨 행사 짜다랗게 많았어요. 돈도 많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거보다도 더 값진 강연을 우리가 진행하자 하는 뜻에서 저도 열심히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좀 이 뜻하지 않은 엉뚱한 계엄 사태가 일어나서 세상이 지금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 계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군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이 동원이 안 됐어요. 그렇죠? 동원이 안 되니까 금세 이게 계엄이 해제되고 오늘날 대통령이 이상한 꼴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군의 이 현주소를 좀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군이 계속 있으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대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계엄이 계속 앞으로 또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을 우리가 우선 좀 분석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국군의 전통성에 대해서 국군이 왜 이런 계엄에 계속해서 이 계엄 이런 게 뭐예요? 정치 개입이거든요. 정치 개입이야.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스톱시켜서 군이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일종의 군국주의적 발상이고 이게 정치 개입인데 이런 데 대해서 아무도 반성을 안 하고 진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부러 이런 테마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육군사관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력 증강커녕 아무것도 안 되고 맨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이나 하다 끝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를 일부러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국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 혹시 건너뛰더라도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좀 여러분께 이해 좋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인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자세로서 역사를 바라보자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신채호 선생은 역사가 있으면 흥하고 역사가 없으면 망한다. 이건 뭐 다 상식 같은 얘기인데 신채호 선생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진 민족은 재생할 수 있다 이게요.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데 역사를 잊으면 영토도 되돌릴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그 민족은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예로 지금 세상 여러 가지 민족이 있지만은 역사를 잃은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요.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굉장히 이게 옹본하신 분입니다. 그 양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인데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역사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한간에 친일 사관이면 어떠냐 낙랑군이 평양에 좀 있었다고 해서 그거 이제 와서 따져서 하냐 이런 관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바로 뒤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관용이 아니요. 관용한다는 건 무책임한 얘기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선인들의 얘기하고 또 논어에 무슨 얘기가 있냐는 자기의 자세만 분명히 자리를 잡으면 길은 새로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잡으면 역사를 바로 알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역사 과목을 선택으로도 넣었다가 또 점수도 좀 적게 넣었다가 교과서는 엉터리로 만들고 이런 작업이 결국은 우리 민족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꼭 애국주의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반성할 것도 반성하고 하면서 넘어가자는 얘기지 우리가 우리 역사가 꼭 찬란한 역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환당해도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점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나갈 길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것이냐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저는 우리의 나갈 길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데요.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저 이덕일 박사 보고 한번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못 찾았어요. 아직 근거를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이 했음직한 말입니다. 했음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평소에 하는 걸 전부 받아 써서 정리해 놓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했음직한 사람이다 이게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점령해서 총독부를 만들고 이래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 사람 입장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식민지 교육을 시켰다. 식민지 교육. 역사도 식민지 교육, 무엇도 식민지 교육을 지독하게 시켰다 이게요.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게 시켰느냐 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요. 너희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100년이 걸린다. 식민지 교육의 그 잔영이 남아서 이거를 지우려면은 적어도 100년이 걸린다. 1세기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의 원전을 찾지는 못했지만 했음직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서 지금 협공을 받고 있거든요. 뭐 이덕일 교수가 앞으로 저보다 많이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식민사관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한국 사람은 상무정신이 없다. 상무정신이 없다는 이런 것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의 동북공정이 또 우리를 압력을 하고 있어요. 이 동북공정에 의하면 우리는 중국의 일부다 이거죠. 모택동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너희는 너희 역사가 있다. 만주가 너희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얼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건방진 시진핑이 너희는 원래부터 우리의 일부야. 이런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건방진 얘기를 했는데 역사학자 중에서 이덕일만 빼놓고는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항의하는 사람. 난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라도 하면 업어주고 싶어. 그랬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역사 교육을 뭘 시켰느냐 하고는 교재가 남은 걸 보니까 무슨 을지문덕, 이순신, 화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선인들도 너무 문약해졌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이런 용장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찬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가 지어주었느냐 하면은 저희 종조부이신 성제 이시용 초대 부통령께서 지어주셨는데 강감찬처럼 용감해라져라 해서 찬자를 저에게 그때는 그 양반은 이제 황주에 도망가게 하셨는데 상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시숙이죠. 시숙한테 전보를 치니까 이름을 지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강감찬에 찬자를 써라 이렇게 와서 제가 그래서 이종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하여간 우리 선대들이 대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유교가 너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상무정신 이것이 좀 약해졌다. 숙문억불이다. 문을 굉장히 숭상하고 무를 이렇게 억눌렀다 이거죠. 원래 양반이라는 게 무반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 왕조를 내내 보면 문반만 있었지 무반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문반이지 내서 출발했지 무반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성계가 무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고려 왕조를 엎어버렸으니까
이 물을 억압하고 환경도 사람들을 잘 등용을 안 시키고 아마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추측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을 거쳤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고통을 살게 했느냐 하는 데한 반성문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반성문이 없다고. 우리가 이상하죠? 그런 전통이, 우리는 저 조선왕조실록을 만든 아주 기록을 잘하는 민족인데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이것에 대한 반성하는 것이 좀 약해요. 지금도요, 우리가 저 IMF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어요? 외환 위기를 왜 겪었느냐 하는 백서가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백서가 없어요. 백서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위기가 계속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분명히 적이 없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이라고 써서 반성, 왜 이게 왔느냐 하는 반성문을 썼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금서로 했어요.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원고를 일본 사람이 어떻게 훔쳐갔는지 가져갔는지 해서 일본서 출판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진왜란을 겪고도 우리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병자호란을 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는 반성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뭐며 잘못한 것이 뭐냐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찬란한 것만 그냥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럴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데 하나 반성도 중요한 역사교육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에게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 반성을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민학자 뉴라이트,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 역사를 딱 잘라서 얘기해요. 조선왕조 끝났고 대한제국 끝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끝났고 대한민국이 있다. 전부 잘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어왔다. 이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때 맺은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 통상 조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재탕을 했으니까 아니지만은 국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건 뭐냐? 이 국제 적십자 가입된 거는 조선 왕조 때 가입된 거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시에 체결된 것을 그대로 유효한 건 유효한 것이다 이게요. 예, 그 자르질 않는다 이게요. 조선 왕조 때 있었던 일도 우리가 지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임시정부가 공채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갚아줬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어오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뭐가 있었다, 발해 때 뭐가 있었다, 이 고려 때 뭐가 있었다. 아 그거는 옛날 일이지 우리 지금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이어져 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비근한 예로 태극기는 조선 왕조 때부터 시작됐죠. 예? 조선 왕조 말기에 시작됐지만 태극기를 아직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어져 왔다는 뜻이죠. 예, 이어져 왔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든가 국기라든가 이렇게 다 이어져 온 겁니다.
이걸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태극기 보세요. 이거 옛날 태극기예요. 초기 태극기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스미소니언에서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왼쪽 이 위가 이게 조선 왕조 때 임금이 어디 행차하려면 태극기를 앞세우고 갔다 이게 태극기입니다. 다음에 임시정부. 이거 우리 태극기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태극기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초기에는 태극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정통성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다는 건 뭘로 표시될 수 있냐? 태극기를 버리는 순간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조선노동당의 이 행사, 자, 근데 이 무대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사진에 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태극기 살짝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정통한 나라가 아니라 일종의 서자다. 이게 서자. 예. 이게 조선 왕조 때 군인입니다.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이 군인 그 당시에 군인. 그런데 1907년 조선 왕조의 이 군인이 해체가 됐어요. 일본이 강제로 와서 해산시켰어요. 해체될 때 우리 병력이 얼마쯤 되느냐? 약 8,000명 됐습니다. 8,000명이니까 일개 사단도 안 됐죠. 일개 사단이 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개 사단도 안 된 셈이 돼. 그런데 해체됐다고 해서 한거에서 일어난 의병 숫자가 얼마냐?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래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14만 명이 들고 일어났다. 이건 안 된다. 싸우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동학도요. 척후의 척양 그러잖아요. 일본도 배척하고 서양도 배척하는 척의 척양. 좀 극단적이죠. 요새같이 세계인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거예요. 그 척양 척의 정신이 3.1 독립선언에 반영이 됐고 3.1 독립선언이 우리 임시정부로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조선 대한제국 군대가 되자마자 각 지역에 있는 진위군들이 이제 주둔 부대를 그때 당시에 진위군이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진위군이 있었는데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아까 14만 명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이 중에 3만 명이 서울로 가자. 서울을 탈환하자.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느냐? 신설동 지역에 모였습니다. 신설동에서 지금 동대문까지 이걸 왕산로라고 그러죠. 왕산로. 그 왕산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허위 장군의 호가 왕산입니다. 근데 이인영 총대장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상치르러 가는 동안에 그 부대를 지휘를 누가 하냐? 왕산 허위 장군이 지휘를 했어요. 그 일본군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이길 수가 있나요? 뭐 가지고 있는 건 죽창밖에 없었는데 일본군은 그 당시에 기관총이 있었어요. 그게 막 두룩두룩 갈겠는. 이게 다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죽고 도망가고 해서 마지막으로 허위 장군은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서대문 형무소 사형 1호가 허위 장군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허위 장군이 끌려왔는데
일본에 있는 이 헌병대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허위 장군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너희가 진 것이 분명하니까 그만하고 우리한테 항복해서 우리하고 같이 대한 제국을 그 당시에는 뭐 조선 왕조겠죠. 만들자. 근데 허위 장군이 당신 갈 길을 가고 나는 갈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형이 집행되고 이 일어난 의병입니다. 이 의병의 모습이에요. 이 의병의 사진은 우리가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국에 있는 기자가 찍은 겁니다. 양평에서 있는 의병을 찍은 겁니다. 자, 그 의병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원래 아주 미천한 사람이에요. 미천한 계층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군대에 가서 나팔수 노릇도 하고 절에 가서 불 때 주고서 밥 겨우 얻어먹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에서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나는 그래서 홍범도 영화를 한번 찍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미천한 사람이 절에서 불이나 떼주고 하는 사람이 절에서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여성과 사랑을 하면서 절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 산으로 들어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포수를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포수를 따라다니면서 포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은 아주 미천한 제하층 계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대장으로 나왔다. 이거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미천한 계급이 무슨 나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혜택이란 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싸우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 세계 피압박민족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갑니다. 이걸 가지고 뉴라이트에서는 홍범도가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그때 참석했을 때 그 참석 난이 있어요. 그 뭐 쓰는 것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 직업난에 의병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물론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은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 집단 농장이 됐기 때문에 공산당 가입해야 배급이라도 더 받아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생계의 수단으로 공산주의자가 됐겠지 무슨 철저한 공산주의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라이트에서는 이 사람 공산당이라고 자꾸 배척을 하는데 좀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병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사이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일본군하고 교전하는 동안에 일본군이 그 부인을 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포로 잡았어요. 그래갖고 투항을 하라. 그러면 놔주겠다. 그런데 투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그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가족을 다 잃을 정도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웠어요. 그 나라 아들 하나는 또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전투하다가 아들 하나 또 맞아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후손이 없는데 부인을 이제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면서 새 부인을 얻게 됐는데 새 부인이 이제 딸을 하나 데리고 와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딸이라고 하겠는데 원래 소생은 아닙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는데 제가 숨은 얘기를 좀 하면 그 당시에 연해주라고 그러죠. 우라지보스톡에 있는 사람들이 체코 군단이 물러가게 되면서 이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던 총들을 다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팔고 그랬어요. 그걸 전부 우리 교민들이 사들였어요. 사들여가지고 전부 탄환이고 총이고 사들여서 그 소만 국경 그 험한 데를 그걸 등짐을 줘서 넘어가서 그 홍범도 장군 부대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게 철저했습니다. 지금 아마 하라고 해도 아마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이 된 후에 체코를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그 공산당 배지도 길에서 팔고 막 그냥 아주 못 살 때는 그 길에 막 널려 있는데 요강이 나왔어요. 요강, 논요강이. 예?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 요강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던 체코 군단 사람이 총을 내놓고 뭘 하나 집어가려는데 요강을 집어갔대요. 그게 보물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논요강을 거기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이것을 총을 사들이고 해서 홍범도를 무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싸워서 체코 군단이 남기고 간 총이 모순 다강이라는 총인데 사거리가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구구식 총보다는 사거리가 좀 길어요. 이게 450인가 그리고 그게 35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고 총이 조금 우수하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이긴 거는 전략 전술도 아주 훌륭했지만 그런 총기도 우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일본군이 가만히 놔두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남에 있는 19사단 75연대죠. 예, 나남에 있는 19사단 75연대에서 본격적으로 이거 소탕하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압록강을 도망강을 넘어서 이제 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청산리 근처에서 이 일본군을 유도해서 그 청산리 골짜기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그냥 싸워서 그냥 한 엿새간 싸웠어요. 엿새간. 좀 청산리 전투라는 것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6일간 계속해서 이 들어온 걸 여기서 쏘고 저기 가서 저쪽에 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쏴서 말하자면 전쟁 효과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후끈 달았어요. 거기서 정규군이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한민족은 죽여라 해서 경술참변이라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일본군이 그렇게 한국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가지고 경술참변이 일어났죠. 자, 이게 이제 상상화예요. 예, 청산리 전투의 상상화. 이게 김전 장군이고요. 그런데 의병 독립군에 참여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그때 참전했어요. 안중근 의사를 지금 우리는 그냥 안중근 의사 그러는데 그분이 사실은 독립군의 중장입니다. 독립군 중장. 근데 전투를 하다가 일본군 포로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저 귀찮는데 죽이고 말자고. 근데 안중근 의사 난 카톨릭 신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포로는
공법에 의해서, 만국 공법에 의해서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체는 계속 끌고 다녔어요. 이제 그 보통 힘들 게 아니거든요. 밥 먹여줘야지, 또 밤에는 감시해야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그 일본군 보고 포로 보고 야, 내가 너 돌려줄 테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시 너희 군대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 그러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보내줬어요. 노자까지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줬는데 아 이놈이 집으로 안 가고 본대로 돌아가네. 돌아가서 안중근 의사의 부대가 있는 데를 다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본군이 매복을 했다가 안중근 부대가 아주 큰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안중근 의사 보고 아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작전을 못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후끈 달았죠. 다시 군대를 모으려니까 군대가 모아져요? 안 모아지니까. 그래서 야 내가 적장을 쏘자.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를 혼자 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이렇게 사실은 일본군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만국 공법에 의해서 잘해주려다가 왜 이래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재판 중에도 나는 살인범이 아니라 너에게 붙잡힌 포로다. 포로로 대우해라.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일본 쪽에서 그 말 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군인본분,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나 내가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위국 헌신하는 거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의병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 X표를 있는 것은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에게 피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쫓겨 올라가서 이제 의병이 독립군이 되죠. 이렇게 모아지니까. 모아져서 독립군이 돼서 큰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독립군이 되고 나서는 큰 전투를 벌이고 되는 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병 봉기 활동이 바로 독립군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독립군으로. 그러니까 독립군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의병이 쫓기고 올라가서 이렇게 뭉치면서 자꾸 독립군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복군이 창건이 되는 날, 1940년 9월 17일 날 창건이 되는데 그때 조소왕 선생이 외교부장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시작되는 이 광복군은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다. 1907년에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는 날 의병이 봉기를 했고 그 의병이 독립군이 됐다. 그 독립군의 전통을 잇는 것이 우리 광복군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의병이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병이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는 날 시작했다. 역사는 이어져 와서 오늘날 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군이 이어져 와야 되잖아요. 이어져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병이 독립군으로 이어졌고 독립군이 광복군으로 이어졌으니까 광복군이 국군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광복군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이어져 간다는 그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조수왕선이 그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독립군, 그 광복군을 보면 말이죠. 대한제국 군인, 장교들이 신흥무관학교에 와서 전부 교관 노릇을 해요.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지청천 장군이나 김경천 장군은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일본군으로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바쳐야 될 텐데 그걸 박차고 다시 독립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하는 것이 그냥 교관도 없이 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군대의 장교, 일본군에서 훈련받은 장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후배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경에서 광복군이 시작할 때 총사령관 지청전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교관하신 분이고, 이지대장 이범석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교관하신 분이고, 일지대장 김원봉, 약산 김원봉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삼지대장 김학교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이게요.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양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복군으로 출발할 때 간부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져 왔다 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광복군 창건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민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민군은 우리보다 더 먼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뭘 생각했냐? 조선인민군이 48년 2월 8일 날 창군된 것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도 그렇습니다. 2월 8일 날 나중에 사진 나옵니다. 그런데 78년에 딱 바꿉니다. 뭐냐? 조선인민군은 48년이 아니라 32년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을 시작할 때 조선인민군은 창건됐다. 역사를 바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내에서 지금 우리 국군이 대체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북한 인민군이죠. 우리는 일본 사람 찌꺼기들이 만들어서 조선 경비대가 우리 할아버지야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말, 우리는 빨치산 투쟁할 때 시작했어. 어떤 쪽이 더 이거 생각해야 돼.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이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딱. 그런데 항일 투쟁 역사와 인민군의 전통 계승을 자기네 것이라고 딱. 그런데 우리는 만에 조선경비대, 미군이 세워진 찌꺼기 일본군, 어디 하나 우리 전통이 있는 데가 없어요. 참, 제가 그래서 이거 빨리 바꿔요. 이게 2월 8일 날, 48년 2월 8일 날 인민군 창설할 때 이게 장면입니다. 그때만 해도 태극기를 썼어요. 이게 인민군 창건할 때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인민군은 32년에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하기 때 시작했다 하면서 매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4월 25일. 예? 경축 84돌. 이게 아마 1900 몇십 년에 이걸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조선인민군이 더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선경비대, 우리는 조선경비대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조선경비대 국군의 모체로 한다고?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국군의 전통은 어디냐? 조선경비대입니다. 46년 미 군정이 만들어준 조선경비대가 우리 모체입니다. 이제요. 예. 45년 사실 해방되고 나서 군대 만들겠다는 단체가 한 60여 개 난립했어요. 그게 미군정이 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딱 군사영어학교를 만들고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편성했어요. 남조선 국방경비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국방경비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군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경찰 예비대다 이게요. 폴리스 리저브 아니에요? 경찰 예비대다. 근데 국군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경찰 예비대야. 우리는 이걸 갖다 미군은 경찰 예비대를 그러는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국방경비대다. 국방경비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지 미군은 인정하지 않는 말이죠. 자, 이게 국방경비대입니다. 일본군 군복에다가 모표만 대한민국 국방경비대라고 붙여놓고 이제 국방경비대를. 저는 국방경비대는 뭐 이제 일본군의 전통을 이었다. 저는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거부하는 이유를 여기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일본군은 우리에게 배울 게 없어요. 일본의 군신이라고 하는 노기 대장이 있죠. 노기 마레스키라고 왜 여순 회전에서 러시아 러일 전쟁 때 여순을 점령한 장군입니다. 노기 장군이. 그래서 그 사람 군신이라고 그래요. 군신이면 뭐래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국하고 나서 그 당시에 천황이 명치였는데 명치 보고 내가 군인으로서 부끄럽다. 자살하겠다. 그런 걸 명치가 야 자살하지 마라. 내가 천황의 명령이다. 자살 안 된다. 그래서 자살을 참고 있다가 명치가 죽는 날 장례식 하는 날 자살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또 이게 이 사람은 아주 좀 일본에서도 좀 덜 된 장군이라고 썼는데 인도 버마 전선에서 5만 명을 죽였어요. 5만 명을. 장군이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면 그건 장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군의 전통은 뭐냐? 정치 개입하는 겁니다. 군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군에 지금 전통에 숨은 전통이 남아있는 게 뭐인 줄 아세요? 이번에 계엄에도 나왔지만 정치의 개입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백범 암살범이 누군지 아세요? 최병덕입니다. 육군참모총장. 김창룡이고. 우리 이번에 책을 냈어요. 이 백범 암살할 당시에 헌병사령관이었던 분의 아들이 지금 우리 광복회원인데 LA에 계세요. 그 사람이 원고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원고를 가져와서 저보고 출판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출판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딱 나와요. 이 사람이 군에 있었을 때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특무부대가 쫓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이런 전통을 우리가 끊으려면 뭐냐? 일본군의 전통을 끊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보세요. 일본 보세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세라 간지라는 중자가 이 철도를 파괴시키잖아요.
두 번째, 5.15 사건이라고 일본, 일본의, 이 군사에는 나와요. 해군 반란군이 총리를 쏴주기 전에요. 칼로 찔러주기 전에요. 이누카이 총리. 세 번째, 니니로쿠 직개닝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황도파. 임금을, 천황을 모시자는 파가 통제파. 천황을 모시되 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입헌군주로 하자는 것을 때려부시잖아요. 쿠데타죠, 일종의. 그래서 임금이 최고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니니로쿠 직갱 아니에요. 또 일본이 나중에 전쟁에 왜 개입합니까? 동조라는 놈이 육군 대신인데 내각을 장악하잖아요. 군인 내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범으로 나중에 사형당하죠. 그러니까 내내 일본은 이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메가더 헌법에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평화 헌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 않으면 일본이 민주화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메가더 헌법 아니에요? 그 헌법이 메가더 헌법이 그 당시. 지금 자꾸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옛날 일본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요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새는 좀 낮은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엄청 두들겨 맞고 엎드려 뻗쳐오고 그냥 린치 당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관학교 다니면서 엄청 더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어떤 전통이냐? 일본군의 전통이에요. 악습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소설책 읽은지 몰랐는데 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렇게 뭐면 군인 나가가지고 그냥 그 기약받고 그냥 인간답지 않은 천대받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것이 주인공이 된 그 소설을 5권이 연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다 지금 우리 군대에 지금 남아 있는데 차츰 이제 민주군대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없어지긴 하고 있어요. 없어지긴 했는데 내가 지금 서는데 이런 것을 아직도 군 수뇌부가 조선경비대가 우리의 모체라고 얘기하는 한 정치 개입 또 사형 이렇게 또 기합 주는 거 이런 민주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없죠. 국군의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민주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민주군대가 되면 약해진다. 그거는 일본식 사고예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이 책을 요새 이 책을 읽는데요. 이게 일본군이 실패한 징비록입니다. 100쇄가 나왔대. 100쇄. 100번 인쇄를 했다는 책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100쇄를 했겠어요. 이 책이 쓴 걸 보니까 곳곳에서 일본군이 못된 짓을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서 나온 것을 고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겉으로는 아주 그냥 강한 군대 같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일본군에게는 군수 개념이 없다는 걸 썼어. 군수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걸 어떠냐? 약탈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인팔 작전에 이제 군대가 이동을 하는데 아니 아주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그 장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될 텐데 그 돌파하려면은 장거리니까 민가가 없으니까 뺏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를 어떻게 합니까? 군사령관한테 물어보니까 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소를 징발해라.
그러니까 소를 몇백 마리를 징발을 해요. 민간에 있는 소를 뺏어와서 징발을 해요. 그래서 가면서 이 소를 잡아먹고 가자. 그러니까 군수 개념이 없는 군대가 일본 군대라고 여기 아주 폭로를 해놨어요. 그렇게 장군이 한다는 얘기가 소를 뺏어와라.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이 장거를 돌파하는 도중에 소를 잡아먹고 가자. 이런 군대예요. 말하자면 군수, 병참 이런 것에는 개념이 없다 이거 뭐예요? 이거 원시적인 군대죠. 그러니까 뺏어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뺏겼겠어요. 그때 한일 기본조약 제1호가 그때 1904년에 체결된 조약 아닙니까? 그 조약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군수 지원은 조선이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민간들 농가에서 막 피해 많이 받겠죠. 이런 전통을 우리가 모체로 삼는다? 참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는 말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저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 야야야 그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지금 일본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이상한 풍조가 돌아서 지금 다시 이게 환원 아까 아베노미크가 뭔지 알았어요? 일본 마지막 총독이 조선이 깨어나려면 1세기가 걸린다. 금년이 80주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20년 남았어요. 이게 20년 동안에 아마 완전히 일본으로 이제 바뀌어질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겁이 나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건국됐다 그러면 만약 80년 전에는 우리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안부는 뭐가 돼요? 일본 여성이 돼요. 일본 놈들이 일본 여성을 말하자면 인권 침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남의 나라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1910년에 합방조약, 무효야. 그랬어요. 너희가 그냥 강제로 침략한 거지, 우리가 조약 맺은 사실이 없어. 너희가 강제로 한 거지. 그게 무효예요. 일본이 여기 점령한 것 자체가 무효다, 이게요. 너희가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뿐이지, 무효다, 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 강점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결론을 내립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게요.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역사와 민족이 우리 헌법에 뭐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그 나오잖아요. 헌법 전문에. 우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신생공화국입니까? 다음에 임시정부가 시대가 끝나고 정식 정부로 넘어간 것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이거죠. 세 번째, 대한민국 국군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진 독립전쟁의 역사를 가진 국군이다. 이래야 우리가 민족 정통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오늘의 국군이다. 이어야 광복군의 전통을 이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군의 날이 지금 10월 1일이에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38도 선을 넘어간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 10월 1일이 38선 돌파한 날이거든요.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저는 우리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화적으로, 예? 평화적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북침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통일하는 것을 우리 헌법은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38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북한을 침략해서 북한을 제압해서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일로 하지 말고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 날로 하자 이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인데 내가 여러분께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육사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듣게. 육사 나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앞에만 이렇게. 저 주적을 북한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으로 만약 육사에서 육사생들에게 주적을 북한으로 잡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 이제 회장님이 강의하시고 많이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적으로 삼는다고 해서 공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를 위협하는 군인을 가상적이죠. 가상적을 어디로 삼느냐. 주적이라는 말보다는 가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예. 경험하기로는 육사 나온 분들은 많이 대화를 해보는데 일본을 적이라고 일본이 우리 위협할 때 지난 몇 년 전에 그 무역전쟁 할 때도 일본이 우리 적 같으다 했더니 저를 막 무시하더라고. 저를 막그 빨리 보는 좌파로 보는 뭐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러는데 그 육사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국제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설령 러시아가 저렇게 말하자면 딴 길로 가도 우리가 러시아를 주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본을 주적으로 한다든가 중국을 주적으로 한다든가 러시아를 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난 요새 그런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상적 적을 그러면 이게 얼버무려진단 말이에요. 누가 가상적인지 모르니까. 가상적을 상대로 해서 우리를 안보를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가상적이다. 언제든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흐려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12강자의 첫째 날 문을 열어주신 우리 강복회 이종찬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